네, 그럼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좀 잘못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산과 염기를 이제 학습을 하기 전에 저희가 화학 평형에 대해서 두 번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염기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저희가 화학 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의를 어떠한 식으로 이제 화학 평형에 대해서 배울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평형 조건, 평형 상수, 그리고 압력으로 나타낸 평형식, 그리고 불균일 평형, 평형 상수의 응용, 그리고 평형 문제의 풀이, 그리고 르 샤틀리에의 원리까지 저희가 한번 아우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평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살펴봐야 될 텐데요. NO2는 지금 그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이제 분자 물질이죠. 그래서 NO2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NO2가 두 개가 만나면 N2O4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반응물 쪽에 NO2 그리고 생성물 쪽에 지금 N2O4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얼마만큼의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우리가 초기 반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지난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화학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반응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 이번에는 반응이 다 일어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NO2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지금 존재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더니 초기에는 10개의 NO2가 존재했는데 N2O4 1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NO2 2개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8개의 NO2만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더니 지금 3개의 N2O4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C 시점과 D 시점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D 시점에서도 N2O4가 지금 3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C 시점을 이후로 더 이상 NO2끼리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때를 저희가 이제 화학적 평형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또 살펴볼 텐데요. 일단 물과 일산화탄소가 만나면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된다. 그것도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CO 또는 이제 물, 즉 이 반응물의 농도와 이제 생성물의 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이 초록색은 지금 반응물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이죠. 그리고 생성물은 이쪽의 농도입니다. 그렇다면 반응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반응물만 존재하고 생성물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고 쭉 반응이 진행이 되다 보면 생성물의 농도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반응물의 농도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는 점점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크로스를 지나가게 되고 그때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성물은 계속 증가하고요. 반응물은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C의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많이 흘러도 더 이상 생성물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고 반응물도 추가적으로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화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화학적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지금 봤었던 H2O 그리고 CO 두 개의 반응이 옆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H2O와 그리고 CO가 만났을 때 H2와 그리고 CO2로 형성이 되게 된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H2와 CO2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H2와 CO2가 3개씩 생성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H2O와 CO는 3개씩 이제 감소를 했겠죠. 그리고 어떤 시점, C에 이르렀을 때 물 분자는 2개,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도 2개만 남고 H2와 CO2는 5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D 시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시점이 딱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C 시점부터를 저희가 이제 평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 평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정의를 해본다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이 반응을 우리가 정방향의 반응이다, 정반응이라고 이제 부른다. 그리고 H2와 CO2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역반응도 일어나서 원래의 반응물이 생성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때 정반응의 속도와 이제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한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역반응이 만약 일어나서 H2와 CO2가 물과 CO로 바뀐다고 하여도 똑같은 양의 물과 일산화탄소가 다시 한번 H2와 CO2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분자의 개수들에는 변화가 지속해서 생기지 않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정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속도이고요. 역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생성물이 반응물로 바뀝니다. 이 역반응은 정반응이 시작됐을 때부터 조금씩 사실 생기긴 합니다. 그러다가 정반응이 지금 훨씬 더 큰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반응도 생성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점점 속도가 커지겠죠. 그러다가 역반응과 정반응이 완전 동일해지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때를 우리가 화학적 평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개가 평형에 도달한 경우, 개가 평형에 도달하였다라는 것은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와 이제 동일하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서 그 개가 평형에 도달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말인즉슨 언젠가는 이제 평형에 도달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시간과 그리고 농도를 그려본다면은 어떤 반응이 시간이 뭐 1시간 안에 끝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반응은 이 시간이 막 정말 긴 시간, 1000시간이 지나야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100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정반응이 엄청나게 천천히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 한 20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살펴본다면 우리가 1000시간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정반응이 이렇게 정반응의 속도가 감소할 텐데 20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자로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가 평형에 도달하는 속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너무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평형인지 아닌지 사실 구분은 안 되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우 큰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이 평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질소와 그리고 수소가 만나게 된다면은 질소와 수소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EA를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 EA를 넘어가는 힘이 N2와 그리고 수소가 만났을 때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N2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N과 N 사이에 삼중결합이 존재합니다. 삼중결합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탄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본다면 탄소도 마찬가지로 1중결합, 2중결합, 그리고 이제 3중결합이 있을 텐데요. 결합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결합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결합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두 개를 분리해내는데 매우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삼중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부수기 위해서 더 많은 활성화 에너지,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온에서 이 반응을 진행한다면 N2가 두 개로 갈라지기에는 이 삼중 결합을 부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촉매를 활용을 한다면 이 촉매는 이야기를 했듯이 반응에 참가하지 않지만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즉 EA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중결합을 부시는데 촉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2H2만을 섞었을 때 그때 NH3에 대한 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H2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N2도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암모니아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소모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세 개의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평형 상수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질량 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물 쪽에 존재하고 이것이 C와 그리고 D로 바뀌게 되었을 때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을 이제 표기를 해주고 각각의 1몰씩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J몰만큼이 K몰만큼의 B를 만났을 때 L몰만큼의 C와 그리고 M몰만큼의 D가 생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임의대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평형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이게 완전히 지금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평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평형식의 표현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평형식에서 평형상수는 K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앞에 화학 반응 속도론에서는 화학 속도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화학 평형상수, 평형상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평형상수 이꼴 무엇이냐? CD 그리고 거기에 반응 개수, 즉 생성물 쪽에 CD가 분자의 자리에 올라오고 그리고 반응 개수가 차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D도 마찬가지로 반응 개수가 차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거의 곱, 그리고 밑을 분모를 저희가 A, 반응물 쪽에 A와 그리고 차수, 그리고 반응물 쪽에 B와 차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넣고 그리고 반응 개수를 차수로 집어넣은 것을 각각 곱해주고 나눠준다면 그것이 평형상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평형식을 한번 써볼 텐데요. 다음 반응에 대한 이제 평형식을 써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암모니아 4몰이 7몰의 산소와 반응을 하였을 때 4몰의 이산화질소와 그리고 6몰의 물이 생성이 된다. 그렇다면 이쪽이 이제 생성물이죠. 생성물 쪽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반응물 쪽입니다. 그래서 질량 작용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평형상수를 표현을 할 때 생성물이 위쪽으로 그리고 반응물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데 NO2의 농도를 쓰고 우리가 반응 개수가 4였기 때문에 차수를 4로 씁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6몰이 존재했기에 차수를 6으로 써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4승 그리고 O2 7승으로 써주게 되면 이것이 간단하게 K인 평형상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질량작용의 법칙은 매우 간단하게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화학 평형의 값을 한번 계산하는 문제를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버 공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제 온도가 127도씨일 때 각 화학물의 평형 농도는 다음과 같다. 그다음에 하버 공정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화학종은 암모니아 N2 그리고 H2가 존재한다. 하버 공정은 질소와 그리고 H2가 만났을 때 이게 암모니아로 변화하는 공정, 이걸 저희가 하버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평형 농도가 이제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A에서는 127도씨에서 이 반응, 즉 여기서 지금 적은 이 반응에 대한 K값, 화학 평형값을 이제 구해보라, 평형 상수값을 구해보라라는 문제이고요. B는 127도씨에서 다음 반응의 평형 상수값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A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A에서는 이제 정반응이 우세한 경우 N2와 H2가 암모니아로 바뀌는 게 이제 우세한 경우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역으로 N2 그리고 수소로 바뀌는 게 우세한 반응의 경우를 각각 평형상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7도씨에서 다음 반응식의 평형상수를 계산해봐라. 다음은 뭘까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실제 반응으로 봤을 때는 1N2 그리고 더하기 1H2인데 이거의 몰수를 줄였을 경우 그리고 줄였을 경우에도 평형상수 값이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부터 한번 평형상수 값을 계산해 볼 텐데요.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써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질소와 그리고 수소가 만났을 때 근데 수소가 3몰이다. 그래서 반응 개수는 3몰이고 1몰의 질소와 3몰의 수소가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2몰의 NH3가 생성이 된다라는 문제인데요. 매우 간단하게 이제 K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 어떠한 생성물 쪽에 농도를 쓰고 그리고 반응 개수를 차수로 집어넣고 일단 밑에는 N2 같은 경우에는 1몰이기 때문에 뭐 차수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H2와 3몰의 차수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각 화학종의 농도들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 8.5 그리고 3.1 곱하기 각각의 이제 10배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3승을 집어넣어주게 되고 공학계산기로 쉽게 풀어본다면 3.8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하는 평형상수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평형상수값 같은 경우에는 N2와 질소와 즉 수소가 반응을 하였을 때 암모니아로 바뀌는 정반응의 평형상수값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은 B와 C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는 저희가 A의 평형상수값에 대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B와 C를 살펴볼 텐데요. A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듯이 하버 공정에서 질소와 수소가 만났을 때 암모니아로 변하는 수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반응이다. 그렇게 했을 때 평형상수값은 3.8 곱하기 10의 4승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B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번에는 역으로 뒤집은 거죠. B에서 저희가 구하는 것은 2NH3가 N2와 그리고 3H2로 바뀌는 이 반응에 대해서 평형상수를 구해보라라는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반응을 역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평형상수를 그냥 K가 아닌 K 대시 혹은 K 프라임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K 프라임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생성물 쪽에 이제 질소와 수소가 가 있기 때문에 질소와 수소를 분자의 위치에 그리고 반응 차수는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암모니아의 어떠한 개수를 반응 차수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K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K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위에서 구했던 평형상수의 이제 역수가 K 프라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제 1 over K 같은 경우에는 3.8 곱하기 10의 4승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수를 1 나누기 이 앞에서 구했던 평형상수를 해주게 된다면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하는 더 낮은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C번도 한번 풀어볼 텐데요. C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뭐 쓰자면은 K 더블 프라임을 구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NH3가 생성물에 위치해 있는 건 동일한데 N2의 반응 개수가 2분의 1이었고 그리고 수소의 반응 개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2분의 3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K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평형상수로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때 저희가 문제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분의 1의 차수를 각 다 빼내면은 안쪽에 암모니아는 2승이 될 거고요. 밑에는 1승, 3승이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한 상태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작성했었던 정반응에서의 반응 개수들 반응 개수가 N2의 경우에는 1 그리고 H2의 경우에는 3 그리고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2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2분의 1 차수를 밖으로 빼내줌으로써 그 1, 2, 3이 이렇게 각각 반응 차수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더블 프라임의 경우에는 그냥 요게 지금 K와 동일하죠. 평형상수
그리고 그 평형상수의 2분의 1승을 해준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럴 때 이제 평형상수의 값은 K 더블 프라임의 평형상수의 값은 1.9 곱하기 10의 2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의 값이 지금 하버 공정에서는 A의 경우가 가장 크게 나온다. 즉 정반응에서의 평형상수 값이 가장 크게 나오고, 정반응에서도 우리가 1몰, 3몰인데 그 몰수가 2분의 1 그리고 2분의 3으로 이제 줄어들었을 때는 평형상수도 이제 함께 줄어드는 상황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평형상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JA 플러스 KB가 어떠한 LC, MD로 바뀌는 그러한 임의의 반응식을 놓았을 때 위 반응의 역반응에 대한 평형식은 역반응이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혔을 때 이쪽이 생성물의 쪽으로 들어가겠죠. 생성물의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올려줬고요. 그리고 반응물은 아래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위 반응의 역반응에 대한 평형식은 앞에서 문제를 풀어봤듯이 우리가 K'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1 오버 정반응의 1을 정반응의 평형상수로 나눠준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반응식에 n을 만약 곱해준다면 n 개수만큼의 몰수를 곱해준다면 전체 반응에 n이 곱해지겠죠. 그렇다면 k 더블 프라임은 마찬가지로 k 곱하기 혹은 k의 어떠한 차수를 그대로 붙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n2 그리고 3H2 그리고 이것이 아마 2NH3가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곱하기 3을 해준다면,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도 이제 곱하기 3을 해준다면 우리가 K에다가 간단하게 3을 그냥 차수를 붙여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것이 역방향으로 바뀌었다면 1 오버 K가 되는데 거기서 K에 또 3승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평형상수에 대해서 역반응으로 바꿨을 때 혹은 전체적인 이제 화학 평형식에서 어떠한 개수를 전체 반응에 다 곱해 주었을 때 그때도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평형 위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평형 위치의 경우에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라고 하고, 어떠한 화학 평형에서의 농도셋이다. 화학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화학 종들의 이제 농도들이 있는 어떠한 세트를 우리가 평형 위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평형 위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평형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까지가 계속해서 화학 평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의 평형 위치는 정말 무수히 많은 곳에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의 특정한 평형 위치는 초기 농도에 달려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같은 온도에서 K, 즉 평형 상수값은 일정하지만 각 화학종의 평형 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화학종의 이제 농도가 바뀌면서 평형 상수는 동일하지만 어떠한 화학종의 평형 농도 자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번, 2번, 3번의 결과를 살펴본다면 초기 농도가 질소와 그리고 수소가 각 1몰라씩 존재하고, 하버 공정이죠. NH3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2번을 살펴본다면 N2와 H2가 0이고 그리고 NH3가 1인 경우, 그리고 3번을 살펴본다면 각각 N2 그리고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가 2, 1, 3씩 이제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된다면, 평형 농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하버 공정이기 때문에 K는 NH3에 그리고 반응 개수를 붙여주고 N2 그리고 H2에 이제 3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형 농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0.92 그리고 0.763, 0.157로 각각의 농도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집어넣고 평형 상수를 계산을 해본다면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농도가 질소와 그리고 수소가 0일 때,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다면 NH3가 역반응을 통해서 N2와 H2로 바뀌는 반응이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평형 농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집어넣고 우리가 평형 상수를 계산해 보면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로 1번 실험과 2번 실험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3번 실험의 경우에도 처음 대비해서 N2와 H2가 지금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암모니아가 지금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반응 우세일 텐데 초기 농도가 지금 2번과 3번이 둘 다 동일한 이제 역반응인데 초기 농도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형 상수를 평형 상태에서 계산해 보았을 때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다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도 우리가 평형의 위치가 무수히 존재한다라고 하였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초기 농도 값에 따라서 초기 농도의 화학종들의 이제 농도가 얼마만큼 존재하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평형 농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평형 농도가 결정이 되었을 때 평형 상수를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게 된다면은 다 똑같은 평형 상수가 나오지만 평형에 이르렀을 때의 화학종의 농도들은 각각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예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평형 위치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볼 텐데요. 600도씨에서 이산화 황 기체와 산소가 반응하여 3산화황을 만드는 반응에서 초기 농도를 달리하고 다음 두 가지 실험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1과 실험 2가 존재하는데 이산화황 기체와 산소를 반응을 시켰다. 그렇다면 SO2와 그리고 O2를 반응을 시켰을 때 우리가 SO3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반응 개수는 지금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1번과 그리고 실험 2번을 살펴보게 된다면 초기의 농도가 1번의 경우에는 2몰, 1.5몰, 3몰, 2번은 0.5, 0, 0.3이 존재합니다. 평형에서 1.5, 1.25, 3.5, 평형에서 0.59, 0.04, 그리고 0.26이 존재할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평형 상수가 과연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썼던 공식에서 이제 반응 개수들을 맞춰줘야 될 텐데요. 반응 개수를 이제 어떻게 맞추는 것인가? 이 SO2 앞에 왜 2가 붙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붙고 여기에는 2가 붙었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매우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SO2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S 한 개와 이제 O가 두 개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O2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O2는 O가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O3의 경우에는 S와 O와 O 이 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들의 이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SO3의 합이 이 SO와 그리고 O의 합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SO2에 2를 곱해주면 S 2개 그리고 O는 4개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SO3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2를 해준다면 S 2개, O는 3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S 2개와 O 6개가 나오고요. 우리가 SO2에다가 2를 곱해주면 S 2개와 O 4개, 그리고 O2 같은 경우에는 O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반응에 밸런싱을 해주었을 때 이 SO2 더하기 O2는 두 개의 SO3가 생성이 되게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량 작용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평형 상수에 대해서 적어준다면은 여기서 뭐 지금 반응을 맞췄기 때문에 SO3가 분자의 자리에 들어가고 일단 차수는 2가 되게 되고 밑에는 SO2와 이제 O2의 농도인데 2몰의 SO2이기 때문에 SO2의 반응 개수가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험 1번에서의 평형상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면 각각의 평형 농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SO3 자리에 3.5 그리고 O2와 SO2 자리에 각각 1.5와 1.25를 넣고 계산을 했을 때 4.36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의 경우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역반응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번 실험에서 어떠한 평형값을 집어넣어주고 평형에서의 농도를 집어넣어주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4.32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뭐 4.36이나 4.32나 거의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평형의 위치는 틀려졌어. 평형의 위치가 좀 틀려졌다. 왜냐하면 평형의 농도들이 이제 각 화학종들의 평형의 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평형의 위치는 틀려졌지만 동일한 이제 평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실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초기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평형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체를 포함하는 모든 평형 반응을 농도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리티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도를 표현하기보다 어떠한 압력으로 표현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체들을 저희가 압력으로 한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또 화법 공정이 나오고 있죠. N2와 3H2가 만났을 때 2NH3가 생성되는 이 화법 반응에서 평형식을 농도로 나타낸다면 농도는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생성물 쪽 그리고 반응물 쪽을 각각 집어넣고 우리가 농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C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컨센트레이션의 이제 약자입니다. 컨센트레이션은 한국말로 하면 농도 그 자체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구한 평형상수 옆에 조그맣게 C를 붙여준다면 KC 그것은 농도로 구한 평형상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에서는 평형을 우리가 압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평형 부분 압력으로 나타내 본다면 그때의 평형상수는 KP가 붙고 이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셔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똑같습니다. 그냥 이 NH3가 위에 올라가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반응 개수가 차수로 붙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PV =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반응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는 프레셔 곱하기 볼륨을 해주면은 그것이 어떠한 기체의 몰수 곱하기 이상기체의 상수 그리고 온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P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은 P = N 오버 V, V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곱하기 RT를 해주면은 이 N 오버 V 얼마만큼의 몰수가 부피에 올라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몰라리티의 정의입니다. 어떠한 화학종의 몰수를 우리가 용액의 리터로 나눠주게 된다면 그것이 그대로 컨센트레이션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N 오버 V를 우리가 C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C는 기체의 몰농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이번에 평형상수를 배웠으니까 이 K는 즉 KC겠죠. K와 그리고 KP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K가 농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평형상수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이 P는 지금 CRT로 정의가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C에 대해서 놓고 RT를 반대편 항으로 옮겨준다면 C = P 오버 R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학종의 압력 그리고 나누기 RT를 해준 값들 이것이 이제 K와 KP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정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KP 값의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NOCl, 이 나이트로질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의 생성 반응을 25도씨에서 조사하였다. 그렇다면 이 NOCl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화학총들이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2몰의 NO와 그리고 1몰의 Cl2 가스가 만났을 때 2몰의 NOCl이
생성이 되고 역반응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 화학물의 평형 압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OCl의 경우는 1.2 atm, NO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 그리고 Cl2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의 atm입니다. 그렇다면 25도씨에서 이 반응의 Kp 값을 한번 계산해보라 라는 문제일 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Kp 값 이꼴 각각이 주어져 있는 그냥 요 압력 값들을 집어넣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9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오고 이 Kp 값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체 상태의 평형에서의 그렇다면 K와 KP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H2, 수소와 그리고 F2, 불소가 만나게 되면은 HF가 만들어진다. HF는 불화수소고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불산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K를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를 구할 때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생성물 쪽의 농도, 그리고 차수,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각각의 차수에 대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고 이 농도를 HF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CHF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CHF를 우리가 P로 만약 나타나게 된다면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았듯이 PHF에 그리고 오버 R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P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PRT 그리고 밑에도 PRT가 나옵니다. 그런데 HF는 차수가 2승이고요. 밑에는 각각 1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RT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1 over RT의 제곱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1 over RT의 이제 제곱인 상태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RT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PHF의 2승 그리고 오버 PH2 곱하기 PF2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KP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응에서는 K, 즉 KC와 지금 KP가 동일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균형 반응식에서의 양쪽의 개수의 합이 같아 RT양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적인 경우를 저희가 살펴본다면 어떠한 A와 B의 반응물이 만나서 시기가 되었는데 각각의 반응 개수들이 이제 붙어 있다라고 하였을 때 이거를 KP로 표현을 하고 저희가 쫙쫙쫙쫙 정리를 해본다면 최종적으로 K 곱하기 RT 그리고 델타 N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델타 N이 무엇인고 하니 델타 N은 이 반응에서 생성물 쪽의 반응 개수 더하기 그리고 빼기 반응물의 반응 개수를 해주었을 때, 즉 기체 생성물과 기체 반응물에 대한 개수의 합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H2와 F2, 2HF에서 우리가 한번 반응 개수의 차이를 구해볼 텐데, 그러면 델타 N 이꼴 HF는 2죠. 그리고 빼기 1 더하기 1입니다. 각각 H2와 F2는 1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델타 N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K 곱하기 RT의 이제 0승이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RT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P는 K와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구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반응 개수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뭐 4 빼기 2라고 한다면 2가 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KP는 K 곱하기 RT의 제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RT항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 개수가 똑같을 때는 RT의 항 자체가 0으로 바뀌면서 이제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우 편리하게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KP에서 K 값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예제에서 저희가 구했던 KP 값을 사용을 하여서 25도씨에서 다음 반응의 K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반응은 앞에서도 한번 봤던 반응이죠. 2NO 가스와 그리고 Cl2 가스가 반응을 하였을 때 2NOCl
가스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KP 값은 저희가 앞에서 구했었고요. 1.9 곱하기 10의 3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KP 이꼴 K 곱하기 RT의 델타 N승이다라고 하였는데 델타 N승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이번에는 이 생성물의 어떠한 값이 2이고 반응물의 값이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지금 3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2 빼기 3을 해주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밑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25도씨이기 때문에 25 플러스 273을 해줌으로써 298K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KP 이꼴 K의 RT의 그리고 마이너스 1승이다. RT의 마이너스 1승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 오버 RT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K가 위에 남고 KP 이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K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RT를 반대편으로 올려서 RT 곱하기 KP를 해주면 그것이 K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R 값과 그리고 T 값을 집어넣으면은 K의 값을 KP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값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수이기 때문에 0.08206 그리고 T는 298K를 곱해주면 간단하게 4.6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2개 이상의 상을 구성할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계속 풀었던 것들은 기체는 기체들끼리 혹은 수용액 AQ는 AQ들끼리 우리가 각각 놓고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화학 평형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2개 이상의 상을 구성하고 있을 때, 즉 불균일 평형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평형상수를 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식은 CaCO3, 솔리드, 고체이죠. 그리고 CaO, 솔리드, CO2,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기체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 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평형상수를 질량작용의 법칙을 통해서 작성을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K'이라고 임의대로 표현을 하고 K'이라고 붙인 상태에서 평형상수를 구해보자면 CO2가 위에 올라가고 CaO 당연히 지금 생성물 쪽에 있기 때문에 생성물이 2개가 올라가고 밑에는 반응물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실제 실험에 의한다면 불균일 평형의 위치는 순수한 액체나 고체의 양에 무관하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한다면 평형상수에 우리가 실제 K를 구할 때 솔리드 혹은 리퀴드는 평형상수 값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액체나 고체의 농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지금 K'의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K' 이꼴 CO2의 농도 곱하기 CaO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CaCO3의 농도인데 CaCO3와 CaO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즉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C1, C2로 그냥 표현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평형상수는 그냥 CO2의 농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K'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CO2 그리고 C1 오버 지금 C2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CO2의 농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한쪽에 묶어준다면 C2 그리고 C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K'을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은 다음에 CO2만 바깥으로 이제 빼내주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평형상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왜 실제로 반응에 포함이 되지 않은지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CaCO3 고체 그리고 CaO 고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CO2 이 기체가 수많은 부피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 용기 속에 존재하는 CaCO3와 CaO는 고체이고 이 양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피를 제외한 이제 CO2의 분자들의 변화만으로 어떠한 우리가 평형상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불균일 평형의 특징이다. 그리고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체와 액체의 양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즉 고체 혹은 액체 화학종은 우리가 평형상수를 작성을 할 때 전혀 그 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액체 물이 분해하여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만드는 반응. 이게 우리가 지금 수전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2O가 H2와 그리고 O2로 나뉘는 분해되는 이제 반응이고 이걸 우리가 수전해라고 한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은 리퀴드이고 H2와 O2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작성을 해준다면 H2와 O2만 작성을 하고 KP도 마찬가지로 H2와 O2만 들어가겠죠. KP의 경우에는 어차피 물은 리퀴드라서 우리가 넣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평형상수에서도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은 순수한 액체이므로 평형식에 불포함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만일 이 반응을 물이 수증기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진행을 시킨다면 H2O가 이제 가스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H2O를 포함해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H2O가 밑에 이렇게 분모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 KP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의 어떠한 압력이 평형상수에 들어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의 농도 또는 압력은 변할 수 있으므로 평형식에 우리가 포함을 해준다. 같은 물이어도 이것이 가스이냐 혹은 액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형상수에 포함을 시킬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균일 평형의 평형식에 대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다음 각 반응에 대하여 K와 KP를 써라. 고체 오염화인이 분해하여 액체 삼염화인과 염소기체가 생기는 반응.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짙은 푸른색의 황산굴이 이과 오수화물을 가열하여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제거하고 흰색 고체 황산구리를 얻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고체 오염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PCl5는 솔리드이고 이것이 분해가 됐을 때 액체 삼염화인과 염소기체가 생긴다. 여기서 또 액체죠. 리퀴드죠. 그리고 가스가 나오는 것은 이제 CL2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K를 쓸 때 CL2만 그냥 표현을 하면 되고 PCl3와 PCl5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압력으로 우리가 평형상수를 구할 때도 CL2의 기체 압력만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B를 살펴볼 텐데요. B 같은 경우에는 CuSO5H2O, 즉 황산굴이 오수화물을 이제 가열을 하여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제거를 하고 흰색 고체 황산구리를 얻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흰색 고체 황산구리도 솔리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중요한데 오수화물이라는 것이 이제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지금 물 분자가 붙어 있는 상태로 고체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솔리드끼리는 다 없어지고 이 물만 지금 수증기의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K 이꼴 H2O의 5승 혹은 KP는 PH2O의 5승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불균일 평형의 평형식을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반응의 진행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어떤 농도가 평형 조건을 나타내는지의 여부, 그리고 주어진 초기 농도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평형의 위치 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우리가 평형상수의 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평형상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다면 실제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이 초록색 그리고 초록색의 분자가 지금 세 개가 만나 있는 이러한 물질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이 각각 공존하는 물질이 이제 반응을 하였을 때 초록색 두 개의 이원화 분자와 그리고 파란색 하나당 초록색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러한 생성물들이 만들어지고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16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 K는 16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성물이 분자의 자리에 그리고 반응물이 분모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초기 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성물들의 분자는 0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건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조건으로 바뀌었고 생성물의 분자 수들은 늘었습니다. 근데 반응물의 분자 수들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집어넣고 평형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새로운 조건에서의 반응계의 평형상수를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0.9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16인데 어떠한 우리가 초기 조건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바뀌었을 때, 즉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평형상수가 0.9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0.9 근데 평형상수는 16. 그렇다면 16 대비해서 0.9가 훨씬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반응이 평형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0.9라면 평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16에 도달해야지만 우리가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6보다 작기 때문에 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더 많이 생겨야지만 우리의 평형상수가 16에 근접하게 가까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생성물은 분자의 위치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증가를 한다면 당연히 평형상수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16에 이를 때까지 오른쪽으로 정반응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평형상수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중간에 새로운 조건에서 평형상수가 0.9였다면 이 0.9는 아직 평형에 이르지 못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평형상수가 지금 16인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초기 조건은 9, 12, 0, 0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당연히 반응물들은 없어지고 밑에 생성물들은 이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형 조건이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이 필요한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평형 조건이 이르렀을 때 그때 없어지는 숫자와 생성이 되는 숫자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미지수인 x로 만약 표현을 해준다면 초기 조건에서 9 빼기 x 그리고 11 빼기 x 그리고 00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x가 각각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의 위치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미지수를 집어넣은 것들을 평형상수 16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쪽에는 생성물을 그리고 아래쪽에는 반응물을 집어넣고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은 위쪽은 x의 제곱 그리고 밑에는 9 빼기 x 곱하기 11 빼기 x가 각각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평형 혼합물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8개의 요 이원화 분자 그리고 8개의 요 생성물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x는 이제 8, 8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1과 4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x 자리에 우리가 8을 그냥 집어넣고 계산을 실제로 해본다면 8 곱하기 8을 했을 때 위쪽은 64이죠. 그리고 평형 조건에 이르렀을 때 1과 4를 살펴본다면 9 빼기 8을 했을 때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9 빼기 x는 요 분자인데 실제로 평형에 이르렀을 때 한 개의 분자가 남고요. 그리고 11 빼기 8을 해본다면 4개의 분자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64 나누기 결론적으로 1 곱하기 4를 해주면 4로 나눌 수가 있고 이때 16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평형상수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리고 초기 조건을 알고 있고 평형상수가 주어져 있다면 평형에 이를 때까지 얼마만큼의 분자수 혹은 이 물질의 반응물이 없어져야 되는지 생성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미지수 x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평형상수의 응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이제 응용을 살펴볼 텐데요. 다음 응용은 우리가 반응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K의 경우에는 어떠한 생성물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반응물의 농도가 K의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제들을 풀어보았을 때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K의 값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뭐 10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0.01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K 값이 크게 나온다면 그 뜻은 생성물이 이제 많고 반응물이 적은 상태일 때가 K 값이 이제 크게 나오는 경우이고 K 값이 작다면 그때는 거꾸로 이제 생성물이 적고 그리고 반응물이 크다. 즉 분자가 작고 분무가 매우 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의 진행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K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매우 큰 숫자라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은 정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뜻이고 정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평형 상태에서 거의 생성물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저희가 반응의 진행 정도를 유추할 수가 있고요. 만약 K 값이 작다면 반응이 오히려 역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역반응이 우세하다면 평형 상태에서 거의 반응물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형상수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E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옆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델타 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연력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H2와 O2가 반응을 했을 때 H2O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H2O가 H2나 O2보다 에너지의 위치가 낮죠.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K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K의 값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K가 매우 크다면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게 생성물 쪽으로, 즉 물 쪽으로 치우쳐지는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연력학적으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 평형에 도달하거나 실제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즉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K값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실제 위에 H2O와 H2O2의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H2O는 H2O2, H2 혹은 O2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서 H2O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으나 너무 큰 활성화 에너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온에서는 이 반응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온도를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촉매를 쓴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즉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지만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K 값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델타 E와 관련이 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와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반응이 생성물이 우세할 것인가 반응물이 우세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연력학적 추정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지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반응 지수는 리액션 쿼션트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어떤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섞었을 때 그 반응이 평형에 있는지 혹은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즉 반응 지수 Q를 구해서 반응성을 예측합니다. 반응 지수는 우리가 질량 작용의 법칙의 초기 농도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나왔죠. 이제 하버 공정이 또 나와서 N2와 H2가 만났을 때 NH3가 된다라는 반응에 저희가 우리가 질량 작용의 법칙을 이제 작성을 해본다면 만약 Q가 K값과 동일하다면 평형이고요. Q가 K값보다 크다면 평형 상태에 비해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많다. 즉, 이 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Q가 K보다 만약 작다면은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많기 때문에 평형은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Q 값을 우리가 어떤 평형상수를 알고 있다면은 그 평형상수를 놓고 우리가 Q 값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질량 작용의 법칙 제가 몇 번 뭐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Q 값이 만약 주어져 있는 K 값보다 우리가 실제로 풀어보았을 때 Q가 K보다 크다면 생성물이 지금 반응물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반응물이 많다라는 것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많다라는 것은 생성물이 너무 많아서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왼쪽으로 시프트가 된다. 왼쪽으로 시프트가 된다는 건 역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Q가 만약 K보다 작다면 우리가 원래 평형이 16이 나와야 되는데 Q가 4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은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즉 정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형상수에다가 이 반응 지수를 통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역방향인지 정방향인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Q가 K보다 만약 작다면은 개의 과량의 반응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의 과량의 반응물이 존재한다면 생성물 쪽으로 너무나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이제 정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Q 값이 K 값과 동일하다면은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개의 과량의 생성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량의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역방향의 역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반응 지수 Q와 평형상수 K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반응 지수에 대한 우리가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지수의 사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500도씨에서 암모니아 합성 반응의 평형상수는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즉 K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각 경우 개가 평형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방향을 예측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농도들이 초기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B, C의 경우가 존재를 하고 우리가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A부터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NH3는 2차, 그리고 1차, 그리고 3차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값들을 각각 대입을 했을 때 1.3 곱하기 10의 7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평형상수보다 지금 훨씬 큰 거죠. 그래서 Q가 지금 K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Q가 K보다 만약 크다면 역반응이 이제 일어나서 암모니아가 오히려 N2와 3H2로 바뀌게 되는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생성물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B를 살펴보게 된다면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써주는 건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초기 농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풀어보았을 때 6.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왔죠. K와 Q 값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개가 평형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지만 그 Q가 K보다 작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았을 때 실제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훨씬 더 낮은 값의 K보다 K는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Q가 K보다 이제 더 작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역반응이 아니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아직 반응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N2와 H2가 더더욱더 이제 암모니아가 되고 싶어하는 상태로 정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강의에 대한 저희가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 강의는 저희가 화학 평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화학 평형에 대해서 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질량작용의 법칙을 통해 살펴보았고요. 제가 중간에 보존의 법칙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존의 법칙 아닙니다. 질량작용의 법칙입니다. 제가 물리화학과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질량 보존이라고 했는데 질량작용의 법칙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반응물 A, B가 반응을 했을 때 생성물인 CD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반응 개수가 존재하죠. 즉 몇 몰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기를 해주고 평형 조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질량작용의 법칙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평형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는 어떠한 생성물, 각각의 생성물의 농도 그리고 개수를 차수로 넣어주고요. 그것을 이제 반응물의 농도와 차수로 이제 나누어 줬을 때 그걸 저희가 평형상수라고 하고 평형상수는 관습적으로 단위 없이 저희가 작성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죠. 단위 환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체를 포함하는 평형 반응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농도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을 했었는데요. 기체의 경우에는 농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압력으로도 평형 상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버 공정에 다시 나왔네요. 질소와 수소가 만날 때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 이 반응에서 평형식을 농도로 나타낸다면 당연히 평형상수 K는 암모니아와 그리고 밑에 질소, 수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것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농도를 NH3의 농도라면 이거를 C의 NH3와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KC로 표현을 한다. C는 무엇이냐? 농도, concentration의 줄임말이다. 하지만 이제 기체 상태의 평형은 우리가 압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평형 부분 압력으로 우리가 평형 상수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준다면 이거를 우리가 KP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K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성물이 위로 그리고 반응물이 아래로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압력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프레셔를 집어넣고 그리고 차수는 반응 개수가 그대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상기체 식이라고 하겠죠. PV 이꼴 nRT가 존재한다면 P 이꼴 nRT 그리고 나누기 V가 되는데 이 N 오버 V가 우리가 꼴을 잘 살펴본다면 몰 오버 리터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M, 즉 몰랄 농도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랄 농도를 우리가 C라고 묶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MV가 C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P 이꼴 CRT가 되게 된다. 그래서 C는 기체의 몰 농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K와 KP와의 관계는 무엇일까라고 살펴본다면 이 평형상수 K의 경우에는 우리가 농도로 표기를 해주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KP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P 오버 RT이기 때문에 각각의 암모니아 N2H2가 들어가는데 밑에를 다 RT로 나누어 줍니다. RT로 나누어 주는데 그렇다면 위에는 이제 RT가 2승이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RT가 1승에 RT가 3승이니까 RT가 총 4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2와 4를 지우면은 RT 2승이 밑에가 이제 RT 2승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위로 다시 올려서 KP 곱하기 RT 2승은 평형상수 K와 동일하다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체 상태의 평형에서 K와 KP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았었는데요. H2와 F2가 이제 합쳐진다면 이러한 어떤 불화수소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고 이거를 우리가 K로 표현을 해준다면 생성물과 반응물을 각각 놓고 우리가 농도를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은 압력으로 표현을 해줬을 때 밑에를 RT로 나눠주죠. RT로 나눠주는데 이제 위에 반응 개수와 밑에 이제 반응 개수가 표현을 해준다면
2와 지금 2로 동일하다. 그래서 RT가 결론적으로 RT의 제로가 되고 1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반응에서 K와 KP가 같은 이유는 말했듯이 균형 반응식에서 양쪽 개수의 합이 같아 RT양이 상쇄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에서 우리가 KP를 쭉 정리를 해보면은 KP 이꼴 K RT에 그리고 델타 N이 들어가는데 이 델타 N 같은 경우에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어떠한 개수의 합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HF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죠. 2 빼기 1과 1이 있으니까 1 플러스 1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0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위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KP 이꼴 K의 RT의 이제 영승이기 때문에 이게 1이 되었다. 그래서 KP 이꼴 K꼴로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다르게 나왔죠. 2랑 4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RT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균일 평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두 개 이상의 상을 구성할 때 각각 다른 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평형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예를 봤을 때 우리가 고체와 고체 그리고 기체가 존재하는 어떤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량작용의 법칙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K 프라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CO2 그리고 CaO 그리고 나누기 CA CO3로 표현을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불균일 평형에 위치는 순수한 액체나 고체의 양에 무관하다. 즉 고체나 순수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 이 평형 상수를 구하는 데는 전혀 이 농도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한 액체나 고체의 농도는 변함이 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본다면 CaCO3와 CaO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평형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CO2가 사실상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CO2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준다면 이 K 프라임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각각의 고체들을 C1과 C2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서 C1은 CaO겠죠. 그리고 C2는 CaCO3일 거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고체들을 제외한 것이 이제 K이기 때문에 K 이꼴 CO2와 동일하다. 그냥 평형상수는 기체인 CO2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어떠한 반응, 이 반응의 평형의 위치는 반응 용기 속에 존재하는 고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H2O도 리퀴드인 상태와 그리고 H2O도 수증기인 상태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강의를 살펴본다면 리퀴드로 존재할 때는 평형 상수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볼 때 액체물 뭐 혹은 어떠한 수증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가스인지 혹은 솔리드인지 리퀴드인지 아니라면 제 수용액에 녹아있는 어떠한 에이퀴어스 이온인지 근데 평형상수에 참여하는 것은 이 가스와 에이퀴어스 표현만 참여를 하고 순수한 고체 혹은 액체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형 상수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학습을 하였던 것이 이제 반응 지수입니다. 그래서 반응 지수는 이제 Q로 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 없고 어떤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섞었을 때 그 반응이 평형에 있는지 또는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지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K가 16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먼저 반응지수를 한번 살펴본다면 반응지수는 질량작용의 법칙에 초기 농도를 대입을 하여서 꼭 얻는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Q를 위의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었을 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고 Q가 만약 4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4는 당연히 16보다 작겠죠. 그렇다면 Q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형 상태에 비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많다. 즉 반응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세한 반응은 이 반응이 지속해서 평형상수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 Q를 구했는데 Q가 지금 2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0은 16보다 큰 상태죠. 그렇다면 그것은 Q가 K보다 큰 상태이고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더 많은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작성을 했을 때 투가 빠졌네요.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근데 생성물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평형은 왼쪽으로 시프트하게 된다. 즉 역반응이 왼쪽으로 가는 반응이고 정반응은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 이제 Q와 K가 동일하게 딱 16과 16이 딱 나왔을 경우, Q도 16, K도 16일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의 상태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 지수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평형 상수가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이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정반응이 우세할 것인가, 아니면 역반응이 우세할 것인가, 혹은 두 개가 완전히 역반응과 정반응의 속도가 똑같은 평형 상태인 것인가를 구분하는데 이 반응 지수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저희가 이제 평형 상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제 K와 KP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 지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불균일 평형에서 액체와 고체는 우리가 평형 상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에서 저희가 화학 평형에 대해서 저희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정말로 이제 산과 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